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열흘이 넘게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을 설치는 분들 많을 텐데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이어지는 열대야, 2100년이 되면 이 열대야가 2달이 넘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처음엔 작은 변화지만 나중엔 걷잡을 수 없게 크게 변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기업과 경제의 신용도 마찬가지겠죠. 작고 사소해 보이지만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아무도 믿지 못할 신용이 되어버릴 겁니다. 오늘 신용등급평가 회사의 문제점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드론 관련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고요. 화요일은 경제 도미노로 속 시원하게 내 삶을 둘러싼 경제 이야기 짚어드립니다. 2016년 8월 2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입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기업들의 신용이라는 것은 경제활동 또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용을 매기는 신용등급평가회사 과점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 3개 회사가 있는데요. 그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객관적 평가를 해야 할 이들이 평가 대상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편익을 취하는가 하면 회사의 요청에 굴복해서 등급 조정을 미루는 등 봐주기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곳의 신용이 정말 바닥을 친 겁니다. 단순히 개인적 일탈의 문제인지 혹은 기업과 신용평가사 간의 유착관계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 알아보겠습니다. 황세훈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내용을 보면 정말로 충격적이다라고 할 만한데요. 이 신용평가사 임직원들이 평가 대상 그 회사로부터 재산상 편익을 취했다. 이런 것들도 확인됐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일단 신용평가사 임직원이 평가 대상 회사로부터 재산상 편익을 취하는 행위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듯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만일 재산상의 편익을 제공받았다면 이거는 규제를 위반한 것이고요. 네.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산상의 편익을 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그렇게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행위는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오히려 그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불법 행위보다는 신용평가 회사와 평가 대상 기업 간의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 관계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증권 발행 회사가 수수료를 신용평가 회사에 지불하고 평가 등급을 받는 그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방식에서는 평가 회사가 발행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굳이 발행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편익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신용평가 회사에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예. 더더군다나 이제 복수의 신용평가 회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잘 주지 않으면 다른 신용평가 회사로 옮기겠다는 식의 위협이 충분히 가능한 이러한 시장 구조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지금 부실 대기업의 어떤 구조조정을 놓고도 감사를 해야 될 회계법인과 지금 구조조정을 해야 될 기업 간의 관계도 지금 설명하신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감을 주는 회사를 감시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죠.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수익 구조라든지 또 평가 대상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같은 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일단 사실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회계기업, 그러니까 회계법인과 그다음에 신용평가 회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비슷하다, 공통점이 많다. 그리고 수익 구조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신용평가 회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유사한 문제점들이 회계법인, 회계감사 과정에서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네. 수수료 구조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발행자가 평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에 있다. 네. 이러한 수익 구조 하에서는 신용평가사가 발행기업의 등급 상승 요구에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네.
복수의 신용평가 회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발행 기업이 더 좋은 신용 등급을 주지 않을 경우 다른 신용평가 회사로 옮겨버리겠다는, 더 나아가서는 만약에 발행 기업이 대기업일 경우 네네. 그룹 계열사 전체가 신용평가 회사로 옮길 수 있다는 위협으로부터 이제 신용평가 회사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업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물론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의 독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만 네. 현실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전달되는 발행 기업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의 수익 구조도 조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신용평가 회사들은 물론 이제 신용평가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서비스인 것은 맞습니다만 네. 그 이외의 부수적인 서비스들도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용평가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로부터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신용평가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연간 약 800억에서 900억 원 수준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순수한 신용평가 서비스로부터만 발생하는 서비스인데 이 정도의 매출액을 신용평가 3사가 약 3등분해서 나눠 가지는 구조. 그러니까 한 신용평가 회사당 약 250억에서 300억 원 정도의 매출액 수입이 발생하는 거죠. 신용평가 네. 서비스로부터. 물론 이제 이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기업평가의 2015년도 매출액 구조들을 살펴보면 신용평가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이 약 250억에서 300억 원 사이. 네. 그리고 나머지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약 또 300억에서 350억 원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다른 신용평가사들도 사실 비슷한 그런 수익 구조로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관찰되기 때문에 약 절반 정도의 매출이 신용평가로부터 발생을 하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매출이 다른 기타 부수 업무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죠. 예. 이 기타 부수 업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용평가와 관련된 그런 이제 파생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기업 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컨설팅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인 거죠. 지금 사실 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이 신용평가 회사 국내 3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약간 과점이다. 이 세 개 회사가 사실은 다 이 신용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네. 이 다른 회사로 옮기겠다라는 방식의 어떤 불공평한 관계로 신용평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지만 회사가 3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좀 이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을 텐데요. 이 회계업계 시장에 비해서는 그럴 것 같은데. 일단은 3사 체제에 있어서도 그 3사 간의 경쟁은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의 그 신용평가 시스템을 살펴보면 복수 신용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회사채를 발행을 할 때 두 개 이상의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그 신용 등급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용평가 회사가 3군데 있고요. 2개에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2군데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신용평가 등급이 발행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러면 A라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다른 또 하나의 선택권이 발행 기업에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용평가사로 옮기겠다라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인 압력 요소가 되는 거죠. 예, 회사가 3개밖에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역시 그런 방식의 압력들은 존재하고 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명확히. 가능한 것인 구조입니다. 예. 자, 지금 뭐 이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신용이라는 게 결국은 은행 대출, 또 투자 이런 것들과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한 신용, 이 기업들의 어떤 신용 등급 믿을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오랜 기간 사실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비판의 주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평가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발표되는 신용평가 등급이 얼마나 믿을 만한가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네. 특히 신용평가 등급에 대해서 의존도가 큰 기관 투자자들, 예를 들어서 뭐 자산운용사나 네. 연기금 같은 곳에서
신용평가 등급의 신뢰성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고요. 신용등급에 인플레이션이 있다, 뭐 이런 식의 불만이 제기된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신용등급 변화의 적시성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회사의 상태가 이미 좋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었는데 사고가 터져야 뒤늦게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뭐 이른바 신용등급 뒷북 조정에 대한 비난 여론도 컸었던 네네. 거죠. 뭐 이러한 상황에서는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렵기 때문에 최상위의 신용등급만을 인정하겠다 또는 차상위까지만 인정하겠다 뭐 이런 반응들이 조금 확산되었던 경향들이 있었고요. 네. 이러한 것들이 사실상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요소로도 작용했다 뭐 그런 비판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예. 이 신용평가가 대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신용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당 기업이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느냐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하게 될 때는 얼마만큼의 금액을 빌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자를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신용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까지 원리금이 적시에 제대로 상환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이라든지 혹은 미래의 이익 창출 능력 이런 것들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네네. 특히 또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좀 특이하게 그 대기업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그룹 모기업으로부터의 지원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한 신용평가 요소였다. 뭐 그런 이제 특징들이 관찰이 되죠. 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기업들의 신용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는 그 여러 가지 그런 말씀하신 상황이 그조차도 좀 독립적이지 못한 면이 있는데 해외 사례는 좀 더 나은 면이 있나요? 해외에 있어서도 그 신용평가 기법 자체는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의 신용평가 기법이 사실상 해외의 기법들을 기본적인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 따라서 기본적인 원리, 원칙 내지는 모형의 설정 이런 것들은 해외의 신용평가 기법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특성, 그러니까 대기업 그런 이제 재벌 기업들의 계열 관계 뭐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는 부분은 조금 이제 차별화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이 기본적으로 뭐 회계법인 사례도 그렇고요. 지금 이 신용등급 신용평가 회사도 그렇고 이 가불의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 고객인데 고객을 엄격하게 평가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대안이 없습니까? 위원님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는 앞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듯이 평가 기업이 이제 평가 수수료를 내는 구조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 평가 기업으로부터의 압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효율적인 수단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해외의 경우를 살펴보면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무디스나 S&P, 뭐 피치 같은 그런 대형 신용평가 기관들은 물론 동일한 그런 이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이러한 신용평가 회사들은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용평가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쌓아왔던 그런 레퓨테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기업들의 이러한 압력으로부터 이렇게 좀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힘들이 있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 신용평가 회사들의 규모도 작을 뿐더러 레퓨테이션도 글로벌 신용평가사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으로부터의 압력에 쉽게 그 독립성을 유지해내기가 쉽지 않다. 뭐 이제 그런 한계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다양한 그런 이제 제도적 변화 내지는 시스템적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국내에서도 발행 기업에만 의존하는 수익 모델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발행 기업뿐만이 아니라 투자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구조도 일정 부분 도입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장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신용평가 등급을 낼 때 반드시 발행 기업으로부터의 의뢰가 있어야만 신용평가 등급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발행기업의 의뢰가 없더라도 신용평가 회사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내는 것들이 허용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국내에서도 이러한 무의뢰평가라고 이제 보통 부르게 되는데, 무의뢰평가를 허용을 하게 되면 신용평가사들의 독립성 확보에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제 주장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예, 제도 자체의 왜곡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판 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책임으로서 더 이 신용평가사들이 우뚝 서야 될 텐데요. 이 돈 주는 기업만 쳐다보고 있다면 뭐 제도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경제 탐구생활. 네, 어려운 경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경제 탐구 생활입니다. 정답 보내주시면 선물 드립니다.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A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공연 티켓 드립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퀴즈는 영어입니다. 영어인데 아주 쉽습니다. 올여름 그야말로 전국 곳곳이 찜통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세계 기상기구의 예측도 있고요. 이런 더위에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것에 대한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 수요가 공급 능력을 넘을 때 발생하는 대규모의 정전 사태를 일컫는 영어 표현입니다. 밤에 정전이 되면 깜깜해지겠죠. 이게 힌트입니다. 전기 공급은 수도나 가스 등과 달리 공급이 수요에 조금만 못 미치면 전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미 2011년 갑작스럽게 발생한 이것으로 농가, 상가 등에서 많은 피해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는 계문냉방 매장들 어렵지 않게 발견되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전기를 낭비하는 사례들을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저희가 인터뷰해드렸지만 가정은 전기세가 무서워서, 전기료가 무서워서 틀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미리미리 대비하고 전기를 아껴 쓰는 것이 좋겠죠. 8월 2, 3주가 전력 사용량이 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십시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3개월째 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물가가 나서 좋은 걸까요? 혹은 어려운 걸까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비수기인 여름철인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내막 전해드립니다. 아파트 분양시장 또 부동산 조금 꺾이고 있다. 이제 하향세로 돌아선다라고 저희가 어제 인터뷰해드렸는데요.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강남 3구가 여전히 쏠림 현상으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경제 톱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비자 물가가 또 발표됐는데 0%대로 기록됐네요. 네, 그 통계청의 자료인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7%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 상승률로 따지면 지난해 9월 0.6% 이후에 가장 낮았고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1%대를 기록한 이후에 5월부터 3개월 연속 지금 0%대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8.9%나 떨어지면서 이 전체 물가를 많이 끌어내렸고요. 이 농산물과 전기, 수도, 가스 요금도 이 4%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이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뭐 물가가 낮으면 일단은 서민들은 반길 일이긴 한데 집세, 외식비 이런 서비스 가격은 또 물가가 올랐더라고요. 네, 뭐
전체적으로 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데 서비스 물가를 보니까 1.9% 상승하면서 전체 물가를 1.05%포인트 상승을 시켰습니다. 특히 전월세를 비롯한 집세가 2.5%나 올랐고요. 외식 가격은 13% 넘게 급등을 했고 이 전기료 역시 7.2% 오르면서 18년 만에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이 식품 등을 포함한 생활 물가 지수는 보합세였고 또 이 소비자들이 자주 사는 생선, 채소류 같은 이 신선식품 지수는 0.4% 하락을 했습니다. 이 신선식품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는 9%대로 이 고공행진을 벌였는데 5월에는 상승세가 좀 꺾였고요. 6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더니 2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상추나 쇠고기 같은 일부 품목은 여전히 많이 올랐습니다. 예. 자, 여름철이 이런 금융도 비수기입니다. 좀 거래가 뜸하다라고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다. 어떤 내막이 있습니까? 네, 은행권에 따르면 이 KB국민과 신한, 우리, KB하나, 농협, 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의 7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67조 5천억 원대를 기록을 해서 전월보다 4조 2천억 원 넘게 늘어났습니다. 7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에 6년 만에 가장 많았고요. 올해 기준으로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6월 증가액 4조 원보다 2천억 원가량 더 많았습니다. 이 비수기인 7월에 주택담보대출이 4조 원 넘게 급증한 건 이례적인데 역시 비수기였던 6월 거래량까지 포함을 하면 2달 넘게 8조 원 넘게 좀 급증을 한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휴가철 급증도 궁금한 일이고요. 또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 이른바 이 대출을 좀 깐깐하게 해서 이 가계부채 잡겠다라는 정책인데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 이건 좀 약간 언밸런스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선 이 원인을 좀 보니까요. 이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7월에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건수가 14,000건을 웃돌았는데 2006년 거래량을 조사한 이래로 7월 기준으로는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이 재건축 아파트의 강세 역시도 좀 요인으로 꼽히는데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단지에도 이 투자 수요가 좀 몰리고 있기 때문에 풀이가 됩니다. 여기에다 이 중도금 대출을 포함해서 집단대출도 7월 대출 급증에 좀 한몫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전체 매매 대금의 60-70% 정도를 2년여에 걸쳐서 중도금으로 좀 분할을 납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집단 대출이 좀 자동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수도권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는 역시 강남 3구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네요. 네, 이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청약 경쟁률을 보니까 이 강남 3구가 40.5대 1에 달한 반면에 이 비강남권은 15.5대 1을 기록을 해서 예전보다 좀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였는데요. 무려 41.1대 1을 기록을 했고 서초구와 동작구,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과천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재건축 단지가 좀 분양에 나서면서 청약 관심자들의 이 가입자들의 관심이 좀 높았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몰리는 곳은 몰리고 정말 또 몰리지 않는 곳은 안 몰리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청약 미달 지역도 있다고요? 네, 인천 남동구가 0.1대 1이었고요. 서울 도봉구는 0.4대 1, 안성시는 0.9대 1 등을 기록을 해서 모두 청약에 좀 미달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안성에서 공급한 한 아파트의 경우를 보니까 일반 분양 976가구 모집에 청약 접수는 단 4명이 그친 사례도 좀 있었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이 집단대출 보증 규제 등이 강화가 되고 이 부동산 시장이 좀 주춤하면서 이 묻지마 청약 대신에 이른바 좀 입지가 좋고 돈 되는 아파트에만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 이런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정리인지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뜨거운 뉴스인데 폭스바겐 자동차 인증 취소와 판매 정지 제재 때문에 배에다가 왔던 차들을 다시 싣고 돌아간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환경부가 2009년부터 올해 7월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 중 80개 모델 83,000대에 대해서 인증 취소와 함께 이 판매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또 이와는 별도로 이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 중 47개 모델 이 57,000대에 대해서는 과징금 178억 원을 좀 부과를 했습니다. 이 폭스바겐은 배출가스와 소음 등을 기록에 위조한 서류로 이 불법 인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에 따른 인증 취소 차량 12만 6천 대를 합치면 취소 차량만 20만 9천 대에 달하는데 2007년부터 국내에 판매한 전체 차량의 68%에 달한다고 합니다. 예, 사과 한 날 이 위조 서류를 낸 정말 괘씸죄까지 있는데 인증 취소, 판매 정지 처분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국내에서 좀 퇴출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폭스바겐 자동차는 골프를 비롯해서 27개 차종, 66개 모델이 최근까지 팔렸는데 앞으로는 판매가 좀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폭스바겐이 인증이 취소된 자동차에 대해서 다시 좀 인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환경부는 서류 검토는 물론이고 실제 실험을 포함한 확인 검사를 더 엄격하게 실시한다고 하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조치와는 상관없이 기존 자동차 소유자는 이 차량을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데는 좀 제약이 없는데 네. 다만 정비나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이제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 산업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정말로 그렇네요. 시가총액 상위 5대 기업이 다 IT 기업들이 싹쓸이했다고요? 네, 미국 뉴욕 증시 얘기인데요. 1일 현재 글로벌 시가총액 톱5 기업을 봤더니 애플이 1위였고요. 알파벳, 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등이 그 뒤를 이으면서 5위권이 모두 좀 IT 기업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석유 회사인 엑슨모빌은 이날 주가가 좀 3.5% 정도 내리면서 6위로 좀 내려앉았는데요. 반면에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성장에 기대서 2분기 매출이 좀 4년 만에 최대폭으로 늘면서 시가총액 순위가 7위에서 4위로 좀 꽁총 뛰어 올랐습니다. 예, 우리도 참 참고해야 될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톱 뉴스 중에 톱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네, 물가 뉴스를 꼽고 싶은데요. 전반적인 물가는 좀 지지부진해도 실제 이 체감 물가는 여전히 좀 만만치 않다는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물가 정책의 포인트 역시 여기 좀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드론 어떤 건지 잘 아시죠? 요즘 공원 가도 드론 날리시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국내 1위 택배 업체였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세계 최초로 드론 택배 기술을 선보이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세계 최초로 구르는 드론을 보여주며 실패했습니다. 이 어른들의 비싼 장난감 정도로만 인식되던 드론, 산업, 군사, 레저 등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각광받고 있고요. 성장 동력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국 용인에 세계 첫 드론 비행장을 열고 본격적으로 그 중심에 서려고 하는데요. 한국은 뭐 하고 있을까요? 좀 답답하고 궁금한 생각도 듭니다. 관련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경대학교 드론학과 박재훈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인터뷰 전에 잠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인터뷰 준비하면서 봤는데 드론학과가 있다라는 사실도 좀 흥미롭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잠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대경대학교 드론학과의 설립의 취지는요. 많은 드론이 있지만은 이 드론을 활용하고 조종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엇보다도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네. 드론 파일럿을 주로 양성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네, 드론 파일럿을 양성하는 게 목표시군요. 국내에 이런 드론학과가 많이 있나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사한 이제 드론과가 많이 있는데 네네. 이 드론을 단독으로 조종을 한다는 게 보다는 항공 드론과 무슨 자동차 드론 이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하려는 학과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드론을 과를 만든다고 한다는 거는 조종을 할 것인지 만들 것인지 아니면 활용에 따른 이제 교육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정하는 게 드론학과의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좀 드론 분야로 지금 많은 관심과 또 인재 양성까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상업용 글로벌 드론 제조사 1위가 중국 업체더라고요. 이 중국 업체가 한국에 세계 최초의 드론 비행장을 연다 이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이제 DJI라는 업체인데요. 아마 8월 중순에 이제 경기도 용인에 400평 규모의 이제 드론 레이싱 경기장 같은 거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하나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앞으로 레이싱 드론 시장이 이제 좀 많이 각광을 받고, 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날 거라는 걸 예상을 했기 때문에, 네네. DJI라는 회사가 그걸 선점하기 위해서 자사 햅 제품들을 그 레이싱 경기장 내에서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고 선점을 하려는 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는 드론 비행장 이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레이싱 경기장, 그러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드론이 일정한 코스를 도는 그런 레이싱 경기장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제 두바이에서 열렸던 세계 이제 드론 레이싱 경기가 있었는데. 아, 세계 대회도 있군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금 대회도 아주 크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제 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들이 1인칭 시점에서. 네. 항공기 조종사 파일럿의 입장에서 이제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런 경기를 갖다가 지금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예, 이 파일럿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꼭 마치 드론을 탑승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실 텐데요. 네. 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상금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인재 양성이 되면 이 전문 드론 파일럿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의 DJI, 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세계 첫 드론 비행장을 열었거든요. 세계 1위 업체고 또 중국도 인구가 많은데 왜 한국에 이 드론 비행장을 세계 최초의 드론 비행장을 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의 소비자 계층들의 이제 이런 인지 양성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네. PD님이 이제 제가 나이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돈을 쓸 수 있는 이 연령층들이 어릴 때의 꿈이 드론이나 무인 비행기나 무인 차를 갖다가 조종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경제력이 살 수 있는 이제 경제력이 생기다 보니까 마치 어른들의 장난감이 나왔다는 생각에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소비를 하다 보니 이 DJI라는 제품이 좀 이제 사실상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많은 발전을 일으킨 건 또 사실입니다. 드론업계에서. 네. 예.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또 홍대에도 이제 DJI라는 회사가 이제 직영점을 차림으로 임해가지고 네. 이제 많은 활약을 하다 보니 관심도가 점차 높아져 있고 그 전까지는 이제 몇몇 대리점에서도 많이 DJI 제품들을 많이 판매도 하고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DJI라는 회사가 이제 그 시장성을 보고 직영점을 차림으로써 시장성에 대한 활발함을 알고 느낀 다음에 한국에다가 점유를 하자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한국이 이렇게 관심이 높고 이 한국을 발판으로 또 전 세계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요. 저도 이 대형마트에 가면 드론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예, 그 앞에서 망설이고 있으면 이 아내한테 제지를 당합니다. 예. 사고 싶은데 못 사게 하죠. 자, 이 동호회도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이 고수부지 같은 데 가면은 이 거꾸로 U자를 세워놓은 폴대 같은 걸 세워놓고 연습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이긴 하는데 세계 1위 업체가 한국의 첫 드론 비행장을 열 만큼 이 한국의 관심도 높고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은데 우리 기업이나 단체가 주도한 게 아니라 중국 업체가 했다라는 거죠. 왜 우리 업체가 하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드론이라는 게 들어와서 활발하게 움직인 게 이제 2, 3년인데요. 네네. 그 사이에 과정이 있어가지고 드론 협회라든지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얼마 없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드론을 판매한 거나 드론을 이용한 사업체가 한 1,200여 곳이 있다지만 네. 실수익을 갖다가 내는 곳은 한 30여 곳밖에 없습니다. 네. 이 이유인 적선 제도적 미비나 이런 이제 전국적으로 협회가 이제 몇 개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네. 1년 남짓 되지 않은 이런 협회의 조금 역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짧지만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규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하다 보니까 네. 활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점차 나아갈 수 없는 이런 범위들이 이제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네. 발전하는 데서 많이 제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좀 드론 관련해서 가장 불편한 규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는 굉장히 드론을 얘기하고 규제를 없애겠다라고 했지만 아직도 규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특별하게 이제 규제라는 말보다 발전을 갖다가 제가 생각을 한다면요. 네. 많은 인구가 드론을 활용을 해서 운용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을 갖다 개발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면은 더 좋겠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아보고 조종을 해봐야지만 기술 발전이 있는데 어느 구역에서는 날리지 말고 밤에도 날리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이 네. 계속해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약을 받던 이제 일본 시민들은 여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못 날리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손쉽게 공원에서 날릴 수 있는데 꼭 이 지정된 장소에서만 날려야 된다 그러면은 멀리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면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들도 특정한 부분을 갖다가 찾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뒤처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활성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고민과 의견 또 이런 것들이 모아질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놨다. 이게 지금 좀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방용 드론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군사용이니까 굉장히 진일보했을 텐데요. 더 발전됐을 텐데 이런 기술도 좀 민간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드론 산업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4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좀 7위권으로 또 밀려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민간과 군이 이제 콜라보가 좀 되어서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이 있어야 하는데,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좀 적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드론들을 일단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축소를 한다는 것도 기술 개발이 많이 돼야 되겠지만은, 네. 사실상 이런 국방 드론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만큼의 굉장한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좋겠으나, 아직까지는 국방에 대한 이런 우리가 분단 국가인 만큼 그런 기술들을 갖다 유출을 하기가 쉽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예. 드론 레이싱 대회가 정말 세계적인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발전 방향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경대학교 드론학과 박재은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경제 도미노입니다. 우리 주변의 경제 이야기, 내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기본 살림 세금이죠. 생생경제에서도 세무 전문가 또 세금 관련 시민단체 통해서 이번 2016년 세제 개편안 여러 번 짚어봤습니다. 아쉬운 점이 좀 많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해드렸는데 경제 도미노에서 늘 그래왔듯 이 세제 개편안과 정부의 재정 그리고 국민의 삶 도미노처럼 연결해서 따끔하게 지적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정부 들어서만 네 번째 세제 개편입니다. 경제 활력, 민생 안정 이 두 가지를 목표에 두고 한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비판의 목소리만 좀 큽니다.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손을 놓고 있는 저런 모습에다가 비유하고 싶은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세제 철학과 비전이 없고 국민에게 동의와 공감도 얻을 수 없는 이제 개편안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네. 현재 세제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정 건전성하고 조세 형평성 개선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와 성장 둔화 등으로 재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세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인데요. 네. 이게 OECD 국가 중 최악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이제 높게 되고요. 그걸 이제 무마하려다 보니까는 이제 비과세 감면 조항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세 체계는 매우 복잡하죠. 변호사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라고 할 정도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시급한 현안은 이제 손도대지 않고 사실 그 대기업 혜택을 확장시키면서 효과는 의심되는 이제 기업 투자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 네. 그리고 서민 중산층에 대한 부담 하나도 별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실속은 없습니다. 네네. 이제 이런 이제 그 미세 조정으로 이제 되게 이제 덮다 보니까는 지금 시급한 현안을 그냥 이게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예, 결국은 이 폭탄을 빨리 해체하거나 처리해야 되는데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추경안을 발표할 때도 빚없는 추경이다. 이렇게 약간 자화자찬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목표, 그다음에 그 공감대보다는 좀 세금 덜 걷겠다라는 책임 논란을 피하려는 인상만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정부 재정 건전성은 그러면서도 더 심각한 상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이제 공식적인 지표가요. 네. 이제 우리가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중앙 정부의 총 수입하고 총 지출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통합 재정 수지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국민연금 같은 사회 보장성 기금을 빼고 난 것이 관리 재정 수지예요. 네. 나가야 될 돈을 빼고 이제 남은 그렇죠.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노무현 정부 5년간 한 11조 정도였었는데 네. 재정 적자가요. 이명박 정부 5년간 한 99조로 증가했고요. 네. 현 정부는 지금 4년 만에 한 125조까지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 결과가 이제 국가 채무가 크게 증가한 겁니다. 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 한 3.5%포인트가 증가했는데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에는 그 2배보다 높은 7.9%포인트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네. GDP 대비를 할 때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인 거죠. 네. 그런데도 이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이제 방치하는 것은 저는 정부 책임의 방기라고 저는 이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복지 공약은 135조 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증세 없이 하겠다라고 해서 좀 논란이 됐었죠. 근데 이 재정 건전성 문제와 엮어서 본다면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적하셨던 것처럼 조세 공평성 문제도 제기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내용들을 이제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요. 지금 면세자 비율입니다. 네. 근로소득자 두 사람 중에 약 한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면세자일 정도로 지금 기형적인 면세자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네. 면세자 비율이 왜 이렇게 높은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기준 면세자 비율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17%포인트가 증가한 48%가 넘어섰습니다. 네. 이게 연말정산 파동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네. 연말정산 파동 때요. 이렇게 된 파동이 발생한 이유가 면세 기준 이제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즉 뭐냐면 면세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꿨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세금 부담이 증가한 서민하고 중산층이 이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제도를 대폭 확대했죠. 네. 그러면서 면세자 비율은 크게 증가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세액공제로 바꾼 이유가 면세자 비율이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지기 전에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었어요. 국민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꼴이 그러니까 이렇게 면세자였었는데 네.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었었어요. 세액공제로 바꾼 것이요. 네. 근데 왜 반발이 거셌을까요? 근로소득자의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기 때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도록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개편을 이제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안 하고, 네. 이건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꼼수를 자꾸만 하다 보니까는 네. 연세자 비율을 계속 높이면서 그러니까는 자꾸만 재정 건전성 악화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세액공제 확대를 일부 이제 서민 중산층을 위해서 이제 도입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면세자 비율이 오히려 다소 증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뭐 지난 연말정산 파동 다 기억하시겠지만,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정확한 세수 추계를 못하고 있다.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고 어느 정도 양이 될지에 대한 전망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예측을 못하니 자꾸 이런 우왕좌왕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부 입장에서 좀 저희 대변 좀 해줘야 되겠는데요. 네네. 세수 추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평균적인 예상치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예상과 달라진다면은 세수 예상치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세수 추계의 오차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해보겠습니다. 올해 이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모두 초과 세수를 달성하지 않았습니까요? 네네. 현재까지요. 근데 소득세의 경우 이제 양도소득세가 주도했어요. 네. 이게 이제 주택 부양 정책에 따른 이제 결과이죠. 그렇죠. 아파트 거래 등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도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소비 부양책에서 비롯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책이 바뀌게 되면은 세수도 그러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원래 예상한 것보다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단지 이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은 세수 추계 과학성을 높이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동시에 이제 세수 추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됩니다. 네. 시민단체로부터 그런 지적을 안 받기 위해서는 세수 산출의 근거를 저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세수 추계 산출의 근거는 무슨 비밀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설사니까 오차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시민단체하고 정부가 같이 공동 노력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차보다 더 큰 문제는 투명성이다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강론 중에서 하나가 또 임대소득 문제입니다. 네. 사실 뭐 구조적인 문제 부동산에서 기인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이번 세제에서도 결국은 손을 못 댔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저희 임대소득의 공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됐던 겁니다. 이게 2014년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한 차례 연기한 걸 재연기한 건데 네. 이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불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면제해 주는 건 조세 형평성을 이제 크게 훼손시킨다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바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제 월세에 전가될 이제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이유를 대는데 이런 문제는 충분히 제도라든가 정책 처방으로 보완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주택자 소유자의 반발을 의식해가지고 특히 이제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다 보니까는 이걸 이제 의식해가지고 한 결과로 이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사실 현재 세율에서도 그러니까 임대소득세가 분리과세 14%만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조세 형평성 차원 속에서 이거는 크게 사실 실수한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정부는 뭐 계속 증세 없다라는 기조를 강조하면서 뭐 비과세를 감면하고 또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서 좀 세수를 계속 증대하겠다라고 했는데 자녀 임기 동안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 정부의 이제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의 전제가 이제 그 비과세 감면 축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조달하는 거였었습니다. 네네. 근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것은 사회 투명성을 높이는 길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이제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이제 투명성 지수, 부패인식 지수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년도인 2012년도에 56점이었었어요. 네. 이게 이제 100점 만점이고 이제 100점으로 올라가서 투명한 사회인데 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평균보다 한 10점 정도 낮습니다. 네. 근데 2015년 지난해도 56점으로 큰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가 투명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하경제 양성화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비과세 감면 정비라는 것은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지적했지만은 이걸 줄이려면은 조세 형평성을 개선할 수밖에 없어요. 네. 비과세 감면을 줄이게 되면 해당 계층들이 반발을 하는데 그 반발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정서가 이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개선하려면 조세 형평성을 개선을 하려면은 결국 소득세라든가 법인세를 그러니까는 손을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소득세의 누진세율도 강화하고 법인세도 그러니까 기업들에게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담을 좀 시키면서 그러면서 면세자 비율을 대폭 축소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완화되기 때문에 완화가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은 재정 건전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아주 오래전 천몇백 년 전에 나왔던 이 불환빈 환불균 이런 말이 떠오를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형평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블랙아웃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6809님 생수 한 박스 선물로 드립니다. 전 애국자입니다. 선풍기 한 대로 버티는 중입니다. 예, 덥더라도 또 애국자 맞으시네요. 807 하나님 원마운트 티켓 드립니다. 올여름에는 모두 전기 아껴서 전력 부족 현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